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36포인트 하락한 1179.61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토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시장에 실망감으로 전해지면서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말씀드린 국토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내용, 그리고 오늘 있었던 금감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의 간담회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각 부처별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들을 예년보다 빨리 확정짓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서 2009년 업무 계획을 보고를 했는데요. 서울경제TV의 이현선 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토해양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이 과연 무엇들인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4대강 살리기가 포함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부터 보면요.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높은 10대 산업 분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산업 분야별로 그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꾸려질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내년 SOC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24.5% 늘어난 23조 원가량이 됐고요. 그 SOC 예산 중에서 65%죠. 65%가 상반기에 이제 집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 경기 중에서도 특히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2년씩 줄어들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당첨자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제한도 풀리게 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건설회사 CEO 출신이라는 그 색깔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10대 사업을 소개를 하나씩 하면요. 도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사업, 그다음에 4대강 살리기, 그다음에 경인 운하 이런 SOC 사업이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 공급, 그다음에 도심 재생, 재개발을 말하죠. 그다음에 부산 경남권의 물 문제 해소 등 생활 밀착형 과제도 눈에 띕니다. 여기서 물 문제란 그 수돗물 불신이 팽배한 이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공간 정보 사업 투자, 여기에는 이제 3차원 전자지도 개발 같은 지리 정보 사업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단지 개발, 그다음에 부산 북한 재개발 이런 사업들도 10대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대운하 논란에 시달렸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 국토부가 한 지역에 평준되지가 않고 여러 지역에 고루 배분을 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10대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요. 총 79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65만 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네, 79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에 65만 가까운 그런 생산 유발 효과가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경기 부양만큼이나 관심 높은 분야는 아마 주택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규제 완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규제 완화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침체된 분양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주택이죠.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공공택지, 즉 판교 같은 신도시나 주공이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 택지들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2년씩 줄어듭니다. 2년씩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3에서 7년 정도 제한이 있던 것이 앞으로는 1에서 5년 정도로 단축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판교 신도시의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한번 보면 여기 중대형 당첨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입주하자마자 바로 아파트를 파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당첨자 같은 경우는 2년 뒤부터 아파트를 사고 팔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대책을 한번 보면요. 재당첨 금지 조항도 이제 이번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 다시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분양가가 15% 정도 인하가 된다 이런 대책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용적률을 180%에서 200% 정도로 올려서 더 많이 짓는 대신에 아파트를 싸게 팔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 관심을 많이 모았었죠. 이제 강남 3구가 투기 지역에서 풀리는가 이것이 많은 논란거리였었는데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3일 전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부처 간 조율이 끝나서 앞으로는 이제 규제 완화책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모두 유보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일단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좀 트이기 위해서 상한제를 풀자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강남 3구에 대해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자 이런 부분도 풀리는가 이렇게 기대를 모았지만 이것도 역시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이제 면제가 되나 했는데 이건 역시 포함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 추진 과제 모두 유보가 됐습니다. 이게 추진되지 않나 했던 기대감을 저버린 이유는요. 아무래도 강남 3구에 대해서 규제를 손대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런 여론을 의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건설업체만 배가 부르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제 의식을 해서 그런 부담스러운 점을 인식을 한 정부가 다음 기회로 유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토해양부 관련 소식들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의 이현선 기자의 도움 말씀 청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로화가 도입 1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1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11개국이 공동 단일 통화를 채택한 지 10년 만에 유로화는 이제 명실상부한 유럽의 통화로 뿌리를 내렸죠. 자, 하지만 이 같은 번영을 가져온 유로화가 최근 경기 침체를 맞아서 위상과 그 역할에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유지 기자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새해면은 유로화 도입 10주년이 되는데요. 자, 최근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예, 유로화 가치는 지난주 장중한 때 12주 만에 최고치인 1.47달러대까지 급등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도 유로화 가치는 전날보다 3% 오른 유로당 1.4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3%나 하락하는 것은 유로화 출범 이후 장중 하루 낙폭으로 최대입니다. 다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유로화 가치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예금 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다소 상승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1.4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권 국가들은 유로화 강세가 이렇게 달갑지만은 또 않다는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유로화 강세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에 따르면 유로권 무역 수지는 지난해 10월 42억 유로 흑자에서 올해 10월 9억 유로 흑자로 대폭 줄었습니다. 유로화 강세로 유럽 제품의 수출 가격이 비싸진 데다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한 탓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의 기업 환경 지수가 지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유로권 기업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로권 국가들이 유로화 강세를 반기지 않는 이유는 유로 강세가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CB 통계에 따르면 유로화 가치는 지난 두 달간 13% 상승했는데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 따르면 유로화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유로권 경제 성장률이 25베이시스 포인트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럽 통화동맹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9년 유로화 출범 당시부터 유로 회의론자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각국 경제 성장 수준 등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일률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냐는 논리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유로화 도입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화의 위상이 전 같지 않게 흔들리면서 상대적인 그 입지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인상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 유로화는 지난 2005년에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보다도 사용량이 많은 화폐로 등극했습니다. 올해 3, 4분기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된 유로 표시 채권의 규모는 48.5%였습니다. 반면 달러 표시 채권은 32.1%에 그쳤습니다. 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18%에서 28%로 늘어났는데요. 달러화 비중은 71.2%에서 62.5%로 감소했습니다. 또 유로 동맹 덕분에 유럽이 금융위기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로화가 아니었다면 벨기에 등 중소국이 환율 위기를 견뎌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성과들 때문에 유로화 동맹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유럽 통화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덴마크나 아이슬란드에서 유로 사용 지지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유로화 사용이 예상만큼 유럽 경제 통합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점, 또 유로권 전체를 포괄하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앞으로 유로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유주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이 7개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에게 기업과 가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부진에 대해서는 질책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의 이병관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으로 오늘 아침에 국민, 우리하나 등 주요 은행장들을 불러서 중기 대출이 더디다고 강하게 질타를 했다라고 전해 들었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정부가 지난 10월에 외화 지급 보증 대가로 은행권의 외화 지급 보증을 해주면서 은행과 MOU 양해 각서를 맺었는데요. 이 MOU 내용에는 기간별로 중기대출 목표를 약정했습니다. 중기대출 확대하도록 약정을 맺었는데요. 일부 은행이 12월 들어서 중기대출액이 오히려 11월 말 대비해서 감소하는 등 정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는 의식이 절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은행연합회로 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서 실적 미달한 곳이 3개 은행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미달 은행 수치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어서 금감원 관계자가 해당 은행은 우리, 하나, 기업은행이라고 적시하는 등 아주 실적을 달성하는 은행과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 차별화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11일에도 금감원은 전국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서 12월 대출이 떨어지지 않도록 종용했지만 12월 실적이 미달한 은행이 나오면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은행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은행들은 실적 미달이라고 금감원이 밝힌 은행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통상 12월은 기업들이 결산을 앞두고 재무제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대출, 즉 부채를 상환하고 상환하기 때문에 통상 절대 대출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지 은행들이 대출을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난 3년간 평균 1조 2천억 원이 11월 달에서는 절대 중기 대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다나 18일이라는 중간 실적, 12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 실적을 갖고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우리, 하나 기업 등 실적 미달로 발표된 은행 당국이 밝힌 은행들은 목표 실적을 연말까지 채우겠다고 밝히는 등 잔뜩 긴장하는 표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은행들은 정부와 맺은 양해 각서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중기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늘려야 됩니까? 은행권은 정부와 맺은 양해 각서에 따라서 향후 총 대출 증가액의 45%를 중기 대출로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비 12월 말까지 중기 대출의 45%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올해 12월까지는 30% 내외, 즉 총 대출 증가액의 30% 내외 정도만 중기 대출로 하라고 양해를 해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 대출 증가액의 45%를 중기 대출로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 경기 상황이 여하에 따라서 이 목표를 지킬 수 있을지 안 지킬 수 있을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기 지원을 위한 유동성 특별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향후 대출이 부실이 나더라도 은행원 대출해준 은행원에 대해서 면책 기능을 주고 있지만 일반 중기 대출은 이 같은 면책 조항이 없어서 향후 45% 비율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중기 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경기 회복을 위해 중기 대출을 늘려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은행원들은 향후 부실 대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같은 비율이 지켜질지는 아직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은행권의 가계부담 완화 실적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함께 질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백조 원에 이른 가계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이것이 경기, 소비를 악화시키고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보고요. 강력하게 한국은행 등이 유동성을 풀면서 CD 금리를 낮추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많이 낮췄는데요. 반면에 은행권은
이에 대해서 화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주고 거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 같은 은행권이 실적을 요구했는데요. 이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계 부분 부실이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 분에서 은행권이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이어서 오늘의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36포인트 소폭 내린 1179.6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10포인트 넘게 오른 채 출발한 지수는 투신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 대부분을 빼앗겼습니다. 이날 기관은 투신과 보험 위주로 순매도가 출현하며 164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개인은 1324억 원 순매수로 맞섰습니다. 외국인도 소금이었지만 195억 원 순매수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선 차익, 비차익 모두 매도 우위로 92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앞두고 지수가 좀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더 많지요. 네, 연말을 맞아 산타랠리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배당 수익 매수세 등 연말이면 을에 찾아오는 호재들을 근거로 단기적인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윈도우 드레싱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 주부터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윈도우 드레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말 배당을 노린 매수세 역시 이번 주에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08년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6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말성 호재가 생각만큼 흥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수익률 관리에 주력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로서는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증시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경제연구기관 중 1%대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두산주류 BG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3, 4주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2월 말쯤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올해 고유가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며 내년에는 공공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전체 인력의 11% 이상을 줄이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사업소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갑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진 지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장정리부터 먼저 부탁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부시 정부의 자동차 구제 지원 결정에 따라 GM이 22% 급등하는 등 장중 다우지수가 180포인트 이상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선물 옵션 만기일 부담과 주말을 앞둔 관망세, 신용평가기관인 S&P의 12개 은행 등급 하향 전망 등으로 결국 다우지수는 0.3% 떨어졌으며 나스닥은 기술주들의 선전으로 0.7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전전일 합의 파산 우려로 급락했던 GM이 재차 급등세로 반전했고 포드도 4% 상승했으며 기술주 중 실적 전망치에 부합한 오라클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신용등급 하락 관련 시티그룹이 5.5%, 모건스탠리가 4.8% 떨어지는 등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1월 인도분 가격이 만기일을 맞아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재차 급락세로 마감하며 배럴당 33.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지난주 주말 미국발 자동차 호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장중 한때 12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연 6일째 상승에 대한 부담감과 연기금 등 기관의 전기전자, 금융, 운수창고 업종의 매도로 결국 코스피는 전일비 1.36포인트 하락하며 지수 연 6일 상승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3.59포인트 오르며 6일째 상승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약세로 대형주가 하락한 반면 신약개발, 부동산 정책 기대감 등으로 제약, 건설 등 테마별, 종목별 상승세는 지속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재차 1.47% 상승하며 1,300원 선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석훈 부장께서 이제 또 과연 내일 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데요. 우선 미국 증시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지난 3주간을 보면 주말에 상당히 안 좋은 여건 속에도 의미 있는 반등을 기록했는데 전 주말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의 이제 제로금리 이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 전개됐고 그리고 이제 빅3에 대한 174억 불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석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 밀려가지고 등락폭이 한 250포인트 이르렀는데 이번 주 초에는 이제 미국 장이 이제 주초에 발표될 주택 관련 지표 그리고 이런 소비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을 상당히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이제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수급 상황이 호전되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각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연말 랠리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좀 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빅3 이런 처리 부분 나오면서 이제 단계적인 악재가 일단 소멸된 상황이고요. 내적으로 보면 이제 디램 가격 특히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비비율이 이를 상회하면서 2년 만에 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IT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이제 하향 안정되면서 환율 수혜주들이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실적에 따른 실적에 따른 증권주들도 이제 관심 대상으로 이제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고 수급 측면에 보면은 연말에 따른 기관 매수세 그리고 배당 관련 매수세들이 이제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외국인 기관이 2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제하고 일평균 1,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거나 또는 이제 감소하더라도 최근에 지난 11월 달까지 계속됐던 그 매물 압박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자금 사정을 보면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대폭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 이런 자금 실제 그 시중 자금 경색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업음 CP를 직매입하는 그런 방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아까 저기 그 전에 서두에 나왔었던 오늘 이제 증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네.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 이제 예상됐던 3가지 그 폐지, 특히 이제 강남 3구 투기적 해제,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 폐지,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보되면서 어떤 빌미를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그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증시에 이제 경기 부진에 따른 그 펀더멘탈 개선이 네.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80으로 떨어졌는데 80 수준 하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그 상승에 따른 기술적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일단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 없이 어떤 이런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그리고 정책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차적인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도 10일 그 일봉 주봉상 이런 그 흐름이 심리적 저항선이 이제 1200선에서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60일선이 물려 있는 선까지는 하락한 다음에 재차 에너지를 결집해서 상승해 나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증시 회복에는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그 미국 증시를 이제 계속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빅3에 대한 그 처리가 어떻게 계속 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에 따른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증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각 부처 그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정책 테마 그리고 정책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테마주가 단기적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라든가 수혜주 중심의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석훈 부장님의 현재 장세를 보는 그런 진단과 내일 장에 대한 예측을 크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진 지점장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현 장세에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에 그 경기 침체 여파로 각 그 가게들의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담해야 되는 그 사교육비 여기에 대해서 그 관련주들 교육업종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2009년 교육업종은 어려움 속에서도 돋보일 기업들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09년 교육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주들은 성숙 단계 진입에 따라서 지금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요. 둘째, 그 업체 간의 영역 붕괴로 인한 경쟁 심화. 셋째는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 넷째는 저출산에 따른 타겟 연령층 인구 감소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수 경기 침체와 함께 교육업종 내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옥석은 이제 가려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둘째, 사교육 시장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위축이 가셔야될 경우에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청담 러닝 같이 그 사교육 시장에서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 시장의 상위권을 형성하는 프리미엄급 학원이나 둘째, 웅진 싱크빅처럼 저가형 학습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변화에 잘 대응하여서 기존 학습지의 정체를 상쇄하는 업체나 셋째는 메가스터디처럼 해당 산업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브랜드 가치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압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그 상장 교육 업종 중에서 차별화된 매매 패턴이 필요한데요. 청담 러닝은 내수 경기 침체 시 영어와 프리미엄 브랜드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고성장 고마진 추세를 이어갈 영어 사교육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2009년 예상 PER 12배 수준인 목표가 36,000원,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학습지 시장의 정체와 회원 감소세를 웅진 싱크빅 책 읽기, 유치원 시장 판로 개척 등
틈새 시장을 통해서 극복 성공하면서 타 업체와의 차별화 양상 속에서 2009년 실적 PER 10배 수준을 적용한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여전히 그 독보적 1위인 중등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2009년 예상 실적을 고려한 PER 20배를 적용한 20만 원을 제시할 경우 현재 주가에서 크게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크레디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성장주로서의 명성을 찾기에는 실적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PER을 고려하더라도 좀 고평가된 상태이고, 대기업의 경우는 자산가치는 교육주 중에서 최고인 자산주이지만은 학습지 시장의 부진과 신규 사업 가시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매수 모멘트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청담 러닝과 웅진 싱크빅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메가스터디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크레디와 대기업은 관망하면서 향후 실적 추이를 바라보는 것이 유효할 듯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업종이라는 게 이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수요자가 갈수록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악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는 그런 호재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좀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의미가 있어 보이는 업종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최석훈 부장님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저는 그 지난주 유지했던 종목 중에서 그 한진중공업을 이제 수익률을 충분히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재해를 시키고, 네. 신규로 이제 한진을 편입시켰습니다. 비율은 기존에 동일하게 20%를 유지하면서 기존 종목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한진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자본금 599억의 종합 물류업체인데요. 일단 양호한 현금흐름 그리고 높은 자산 가치, 그 우수한 재무 안전성을 보이는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기를 보면 누적 그 매출액 기준으로 14.5%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77.9%가 성장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대한항공 지분법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754억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 이제 물류 산업이 그 기존의 대형사 위주로 이제 그 구조 재편을 많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제3자 물류 비중 확대 그리고 M&A가 본격화되면서 한진의 이상이 상당히 그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택배업 같은 경우는 그 후발 업체들의 이제 구조조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 업체들의 저가 경쟁을 서로 자제하자는 그런 그 노력들이 나오면서 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택배 부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세계 물류를 담당하던 세덱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업 시장에서 한진의 그 영향력이 배가 될 그런 전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양호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높은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 지분 9.9% 그리고 신선제 터미널 24.9% 그 두 개를 합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를 더하면 장부가가 2,025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강남 터미널 지분인데요. 이 지분이 16.7%를 보유가 있고, 지금 이제 터미널 부지 지난번에도 그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를 이전할 때 그 동 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이 막대할 걸로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진은 무엇보다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익 구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환율이 지금 하향 안정되면서 대한항공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분법 평가 손실이 환율 안정에 따라서 평가 이익으로 변환되면서 대규모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4, 4분기 이후로 내년 1, 4분기가 쭉 이어지게 되겠지만은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로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오늘 이제 그냥 상향 돌파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 그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 전 고점인 45,000원까지도 충분히 넘어설 걸로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45,000원을 제시하겠고,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3,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물류업이라든가 택배업에 대한 구조 조정에 대한 위상 제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수년 전만 해도 이제 택배업이라든가 물류업이 이제 황금말을 낳는 거의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가 이게 좀 수익성이 워낙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면 수익이 떨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업계 구조 조정도 이루어지고 그런 업계 흐름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게 두 분 모신 김에 이제 좀 더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서 이제 다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수일간에 그래도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연말 랠리가 이제 한동안 좀 더 가줄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거든요. 오늘 살짝 한풀 꺾이긴 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오늘의 조정은 오히려 또 양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양념. 예, 뭐 이렇게 한번 쉬고 싶었는데 오늘 아까 저 최 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동산 정책들이 유보되는 부분들이 어떤 빌미를 제공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기관들이 업종별로 좀 그 한정 같은 거 좀 차익 실현 같은 것도 했던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개별 중소형주들은 뭐 맥락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장 흐름이 꺾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연말 투자를 하시는 분께서는 한번 참고 삼아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최석훈 부장, 박진 지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갑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센 시장 분석. 오늘은 삼성선물의 이모상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경제 한 이슈는 단연코 이제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 진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국채 매입 비중 확대 등의 양적 완화 도입도 함께 역설을 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지난 12월 16일 FOMC는 금리를 0%에서 0.25%로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준 예금에 대해서 25bp 정도의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로금리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채 매입 비중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MBS 개인 기업의 어떤 신용 관련 상품들을 다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거 일본이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실시했었던 양적 완화의 도입도 실질적으로는 도입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양적 완화 정책 파급 경로를 나타낸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은 과거 BOJ의 양적 완화 정책이 가져왔던 효과를 나타낸 부분인데,
빨간색으로 표현한 그 부분이 가장 효과가 컸던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엔 뭐 100여 편 이상이 되는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네. 제로금리 정책에 대한 BOJ의 공약이 가장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실제로 단기금리의 어떤 하향 그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를 통해서 각종 그 국채 수익률이나 그리고 회사채 등의 수익률 하락을 통해서 어떤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불안을 좀 완화를 시켰고요. 결국 이 부분이 과잉 채무 해소를 통해서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를 이제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줬었습니다. 실제 이번에 FRB의 양적 완화 정책에 근간 어떤 MBS 매입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그 BOJ의 과거 경험을 보시더라도 중장기 금리 하락을 통해서 주택 매입 수요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모기지 금리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개인 소비 축소를 좀 완화시켜줄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차트에서도 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FRB가 시장에 대해서 금리를 지금 수준 제로 금리를 갖다 장기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도 장기적으로 그 유지를 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뭐 공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공언을 통해서 시장에 지금 계속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그 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다시 북돋워 주는 것이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본은행 BOJ와 미국의 FRB 간의 이제는 양적 완화 정책이 도입 환경이라든가 그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은 당시 이미 디플레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BOJ의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 일본의 CPI 증가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본의 그 양적 완화 정책 도입 당시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전년 대비 증가율이 장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유지를 했고 디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우는 최근 나온 그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CPI 같은 경우 전년 동월비 플러스 1.1%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같은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코어 CPI 같은 경우 2.0%이기 때문에 아직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고 이번 그 FRB의 양적 완화 도입에 대한 선언 자체는 선제적 조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BOJ의 양적 완화 도입 경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제로금리 정책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던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99년 초반부터 해서 제로금리 정책을 한 2년간 실시를 했고 아래쪽 그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기준금리입니다. 이걸 거의 제로까지 내렸다가 BOJ가 한번 정책적 실수를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2000년 초반에 좀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그 시점에서 금리를 0.25%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 향후에 어떤 IT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위에 보시게 되면 실선으로 나타낸 빨간 선이 그 국채 2년물 금리이고 까만색 실선이 5년물 금리입니다만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오히려 금리가 급락을 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그 겹쳐지면서 일본 쪽은 그 결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와 비교해서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신속하고도 과감한 금융 및 재정 정책이 이미 실시되고 있고 또 앞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 FRB의 자산 내역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건 아마 최근에 각종 그 이슈 페이퍼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차트입니다만 지난 9월 달에 리만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미 각종 그 자산담보부 CP라든지 그리고 AI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9월 이전에는 약 한 3천억 달러 후반대의 그 FRB의 자산 부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만은 이게 최근에 1조 6천억 달러까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 일본이 그 BOJ가 당좌예금 잔고를 확대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던 것을 이미 그 FRB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8천억 달러 규모의 어떤 MBS 매입을 통해서 모기지 금리를 하락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 주택 수요를 갖다가 어느 정도 북돋운다든지 그리고 정부가 이미 7천억에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일본과 미국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정책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한 어떤 그 이례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0%에서 뭐 0.25%라고 하면은 그 사실 그 어느 딱 하나를 딱 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 은행들이 맡기는 예치금에서 그래도 한 이자는 0.25% 정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자, 미국이 그런 정책 취하자마자 일본도 함께 이제 뭐 금리를 따라서 내리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이 시장에 얼만큼이나 영양가 있게 싹싹 먹혀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떤 그 경기 부양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낮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 주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년에 좀 움직여 줄까요? 아마 1분기까지는 여전히 신용 불안에 대한 그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GM에 대한 지원이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노조와의 협상이 남아 있고 실제로 노조와 관련된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그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채 비율이 GM이 약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노조에서 큰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게 상원에서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 신용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그 BOJ의 양적 완화 정책 파악 경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FRB라든지 각국의 어떤 중앙은행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제로금리 수준이나 아니면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시장에 거의 공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정책을 향후 뭐 심한 경우 한 2, 3년 이상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 그게 결국 이 거의 저수지에 담겨 있던 물들이 조금씩이지만 이제 밑으로 흘러갈 것을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북돋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일에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과감하게 하지 않게 된다면 시장 자체는 이게 다시금 한 번 더 붕괴가 올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그 전망 쪽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최근에 그런 면에서 한은 쪽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조금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조금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그 경제 전망치 같은 게 최근에 보게 되면 내년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분명히 상반기 정도까지는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연말에 아마 조금 그 반등을 하고 어떤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조정 장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아진다고 해봤자 한 내년 말 정도에나 가서야 좋아질 것이다. 내년 말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야, 이래저래 아직까지는 갈 길이 참 멀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모상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중앙 정부나 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시장에 돌고자 꾸준히 흘려보내고자 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꾸준히 주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정부의 의지가 저렇구나, 중앙은행의 의지가 반드시 저러니 언젠가는 관철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그 가는 정책 방향이 분명히 맞는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를 갖고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삼성선물의 이모상 과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200선을 돌파하면서 이게 산타랠리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오후 들어서 이제 장이 약해지면서 결국 1200선 안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약세는 아무래도 기대에 못 미친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실망 심리를 부추긴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것들이 또 한 번에 풀리다 보면은 그에 대한 부작용은 우리가 과거 10수년간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반복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보따리를 풀 때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상황을 봐가면서 푸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들여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